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은 왜 파산면책 신청을 취하하는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명의 재산 이전, 이건 제가 이제 환가연구 9-1에서 있는 사례 중에서 가족명의로 재산 이전한 그 수십 가지의 어떤 것 중에 취하한 것만 추려서 뽑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104페이지를 한번 다이렉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KP를 딱 누르면은 이게 이제 한글에서 파워포인트 비스무리하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좀 그나마 좀 약간, 그래서 이제 컨트롤 KP.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친족 은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처조카에게 주택을 염가 매각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취하를 고민하다가 실제 취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끈질기게 할 듯 말 듯. 이건 제가 보니까 기획 세팅 파산입니다. 기획 파산입니다. 아예 재산을 빼돌리고 아니면 재산을 딱 세팅한 상태에서 파산으로 채무만 면책하고 재산을 일부 지키려고 좀 그런 게 보여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한번 제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6일) 지금부터 4년 전이죠. 선고 당시 이때 최웅영 판사님 제가 기억납니다. 은평구에 있는 무슨 새마을금고도 기억나요? 2016년 4월 6일 선고 당시 70년생 남자로 만 46세였습니다. 채무를 1억 5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주택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은 새마을금고의 채무를 제외하면 뭐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빼니 안 돼요.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실혼 처의 조카에게 부동산은 염가에 매각 후 파산 신청했습니다. 김씨가 아니라 금씨라는 성으로, 희귀성으로 좀 쉽게 적발했습니다. 이런 희귀성은 좀 부동산 뭐 이렇게 등기부 보면 팍팍 뛰죠. 금씨가 참 희귀성이죠. 금보라, 금난새, 그쵸? 몇 명 없습니다. 생각나는. 1억 7천에서 1억 8천만원 선이 부동산을 근저당 채무, 실제는 1억 1,500입니다. 만큼을 부동산 매도 금액으로 기재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나중에 적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제 감행을 한 듯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채무를 변제받고 남은 금액이 아주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통 우선순위로 자기네가 다 먹었고 1,000만원 냈으면 그냥 부실한데 이 새마을금고가 의외로 고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똥고집이 있어. 그래서 근데 가끔 보면 새마을금고가 좀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근저당을 확보를 하고, 제가 이제 새마을금고 참 미안합니다만, 새마을금고 다니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당한 가장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그게 이제 그 근저당 돈을 꺼주면서 채무자한테 전입세대 열람증명서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 살고 있겠지 하고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은 없는데 그 세입자가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외교부에 무슨 그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국내 거소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확정일자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그냥 졸지에 그냥 다 털렸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은행이었으면 그거 벽발했을까. 참 대단한 신출귀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구나.
그것도 새마을금고가 이제 끈질기게 이의제기했습니다만 뭐 안되고, 이거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성공했죠. 새마을금고도 그렇죠. 이거 염가매각이다, 말도 안된다, 뭐 근저당만 딸랑 해서, 응? 그쵸,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새마을금고가 끈질기게 제기를 했습니다. 관제인이 염가매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빌라의 환금성이 취약해 1,5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약 변제율 약 30%입니다. 재량면체 의견을 제시하였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화해계약은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야, 제가 이게 웬만하면 유일하게 아마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계약, 그때 최 판사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계약 같아요. 그건 뭐 결국은 물론 딴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새마을금고가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결국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지 못해 면책 불허가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최적의 해결 방안은 조카가 관제인에게 염가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의 전권을 관제인에게 주고 아니면 원상회복해주고 가장 비싸게 매각을 시도하고 조카의 은행이자는 매각대금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제인은 새마을금고 실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종결 후 해당 채무자의 염가매각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후 사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실무자분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 법률 지식이 좀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는 법률팀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물론 이제 되게 잘하긴 잘하는데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한테 많이 자문을 얻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소송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좀 간혹 맛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저도 이제 우리 고향 원주 태장동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이 있죠. 형님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제 늘 등기와 관련되니까 전문 법무사가 있어요. 끼고 도는 법무사님이 있는데, 간혹 이제 소송이 터지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새마을금고가 이제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해서 관제인이 저가 매각 시도를 저지하고, 뭐 저도 저가 매각이 아니라 이제 빌라가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4,500이니까 뭐 한 30%면 1,500이라면 나름대로 뭐 채권자들도, 근데 이제 이후에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금고가 과연 다 원상회복해서 자기네가 채무를 변제받았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뭐 등기부를 까보면 되겠지만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혹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1억 5, 이제 이거 빼면은 이제 4, 5천 빼이 안 돼요. 보험도 꽤 있죠? 저 한 6, 700대입니다. 차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벌써 이렇게 재산을 많이 팔았어요. 그쵸? 자산을 뭐 물론 하나는 경매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조카에게. 그래서 서부법원 경매 타경,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족에게 이전한. 이거는 이제 아들과 공유한 겁니다.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양도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신청 당시 만 58세의 여자 채무자였습니다. 채무 액수는 채권자가 8명에 액수는 2억 3천만원. 파탄 시기는 2001년경으로 참 10년 이상 누적된 채무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있겠나 싶었죠. 이런 경우는 10년 이상 넘으면은 뭐 그 사이에 채권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추적을 하고 경매도 놓고 뭐 10년 이상 그거를 은닉을 숨기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쵸?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10년 이상 채무가 넘으면 예납금도 30만원으로 간단하게 뭐 있겠냐 싶죠. 근데 가끔 이런 예외 케이스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10년 전 이혼하고 당시에 배우자로부터 재산 분할 받아 아들과 공유로 2분의 1 지분을 보유 중이던 파산 신청 2년 전 매각하고 파산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사실상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산다 해도 제가 만약에 땅을 강원도 원주에 취득했다 다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땅 샀다, 충남 서산에 임야를 취득했다, 이 서초구에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다 그게 나옵니다. 과세 사실이. 근데 이 사안은 파산관제 초창기 사건입니다. 2011년에 12년. 그때는 이 무관할 세목별 증명서가 뭔지 세목별 관점이 잘 몰랐어요. 우리도 관제인들도. 이 채무자는 마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채무자는 서울분이거든요. 마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니까 관제인은 마산 걸 띄워오라고 하지 않죠. 그냥 서울 거하고 어디 거만 띄워오십시오. 경기도에 있는 거. 그래서 박땡땡 사건의 서산 땅 공유 지분을 사돈에게 이전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사건입니다. 2012년 사건이에요. 위 두 사례를 제가 과거에 2012년경 하반기 도산법 학회 세미나에서 판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판사님이 제 후배예요. 지금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 총괄을 부장판사님으로 계시죠. 김모 판사님인데 도산 전문가시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학회 끝나고 지금도 기억하죠. 후젠무이라고 서초동에 그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꼬량주 그쵸? 이런 거 딱 먹으면서 이제 개인 파산은 도산법 학회에서 관심이 없죠. 전부 이제 기업 회생이나. 근데 이제 이때 그 판사님이 저하고 이제 전담 판사였어요. 4단도. 저는 이제 전담 관제인이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은 선배지만 이제 판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 두 가지 이 케이스를 이제 얘기했죠.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놓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딱 지시했죠. 총괄 판사니까. 그죠? 중앙법원 당시에. 그래서 이때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관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채무자들에게 이제 이때부터 바꿨습니다. 이거를 제가 건의해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발급해서 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양식이고 지금 시점, 이 시점이 2017년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6년 전입니다. 2017년 5월 4일부터 과거로 돌아가도 5년 전이군요. 2012년이니까 5년 전에서 살펴보면 부동산 행정 전산망 완비로 일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과거 비거주 지역이 부동산 이전까지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2017년 이후부터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관찰한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만큼은 완벽한 통제 시대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땡땡구청에서 관제인이 2년 전에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전수조사에서 발견한 후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인이 얼마나 열심히 체크하겠어요. 직원이 그쵸? 몇십만원 나오니까. 또 한 건은 세수중대 차원에서 너무 오버한 케이스다. 전혀 다른 인물인 영희. 이건 제가 지금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케이스입니다. 1954년생 1954년에 한국전쟁 끝났죠. 올해가 지금 70년입니다. 그쵸?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불행한 전쟁인데 1950년 6월 25일 날 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종전했죠. 그러니까 54년생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영희라는 이름이 한국전쟁 후 가장 흔한 이름이 하나일 거예요. 영희. 일제의 잔재인가요? 힘에. 그쵸? 일본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중세. 희자.
시자가 이게 이제 공주 시자죠. 자, 그래서 영이라는 게 에이히메죠. 일본어로 에이히메, 그쵸? 일본 드라마에 영이 많이 나옵니다. 에이히메. 영희는 한국전쟁 후 가장 흔한 이름이 하나일 것입니다. 1976년 초등학교 입학 때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이 기영이, 영희, 철수. 기영아 학교 가자, 영희야 뭐 하자, 철수야 뭐 놀자, 그쵸?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일 인물로 유심해서 세무서에서 중부세무서입니다. 중부세무서 사실조회까지 요구한 사안이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때 세수중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뭐 이게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일 것 같아요? 그 후 2년 만에 담배값을 거의 2배로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박근혜 때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명박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 하여튼 싹싹 긁죠. 그냥 아주 그냥 뭐 그야말로 결손 처분한 거. 결손 처분했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손 처분했으면 이제 더 이상 뭐 강제 처분 안 하죠. 근데 그것까지 싹 뒤집어 나갔고 뒤집어서 이제 다시 살려내서 혹시 뭐 없는지 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 그때. 제 관제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교섭을 하다 보니까. 근데 2년 만에 담배값 거의 2배로 올렸죠. 이제 그 정부가 5월 9일 새 정부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인지 그럴 겁니다. 5월 9일. 그쵸? 탄핵으로 맞죠? 5월 9일. 새로운 정부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이때 3년 전 쓴 거예요. 공약을 위해서는 세수증대는 지금 500조입니다. 국가예산이. 세수증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을 쥐어짜야 하는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그쵸? 아주 줘야 되잖아요. 뭐 지원금 많이 주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결국 세수 증대 외에는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납니까? 무슨 금이 많습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증권 양도소득세 나왔죠? 그쵸? 2023년부터 홍남기 부총님이 발표했죠? 그러니까 1억을 증권 양도소득을 얻으면 기존에는 80만원인가 세금을 냈는데 이제 1315만원 낸답니다. 만만치 않죠. 13%. 불만이 엄청 생기겠죠.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뭐 부가세를 지금 10%인데 13%, 15%, 3에서 5% 올리자. 3% 올리면 20조를 짜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 이제 과세 강화하고 이래다가 이제 보증금까지 세금 내라고 할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2012년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판사님에게 보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29종 양식을 변경 건의하였는데 2016년 3월경 다시 건의하여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무익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걸 이제 행정전산망이 완비했다라고 본 거죠. 최초 건의 시에는 관제인에게 유익적 기재사항이었죠. 도움이 됐죠. 근데 채무자에게는 참 침익적 기재사항이죠. 채무자는 안 좋죠. 해를 입히니까. 결국 이제 뭐 아들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발견했습니다. 마산 소재 임야를. 만약 파산 신청을 1 내지 2년 후로 늦추었다라면 아들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3년분만 요구하죠. 완벽하게 빠져나갈 사안이었습니다. 부인 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는 잠적했죠. 잠적하고 연락두절 후 면책 취하로 대응하여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관제인 승소 시 파산재단 편입금액 예상액이 1억에서 2억이었어요. 이런 대박 사건을 참 잡을 수가 없어요. 매일 개인 파산에서는 뭐 좀 잡으려고 그러면 다 취하를 하고 도망가요. 쪽박이죠, 쪽박. 이런 거는 진짜 전부 그냥 끝까지 조져버려야 되는데 뭐 실무상 면책 취하를 했는데 뭐 재산까지 또 뺏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냥 또 사건 빨리 끝내려고, 그쵸? 그리고 채권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알아서 못할, 원래 파산 절차가 다수였던 채권자들을 위해서 절차라고 해놓고 이런 거 사실
끝까지 파산 절차 진행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이 귀찮죠 그냥. 그러니까 다 끝내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파산과 면책 절차는 별개죠. 면책은 못 받고 파산 절차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의 몫입니다. 후배들. 지금 이제 작년에 10명 뽑았고, 그쵸? 그 후배들하고 이제 후임 판사님들. 앞으로 도산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취하하면 그냥 끝내는 것인가. 아니다. 그냥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서 뜨거운 맛을. 왜냐면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은닉성이 강하거든요. 그쵸? 그냥 뭐 소액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주 그냥 크게 노리고 한탕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관제인이 뭐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못 보면 그쵸? 관제인도 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도 차익 발생.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신청 당시 만 55세 남자예요. 채무액은 8,500. 특이한 점은 개인 채권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사례도 취하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끈 사건이므로 참고 삼아 수록했습니다. 6개월째 아무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요. 꿈을 내면서 세무사 기장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요. 6개월 동안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4회 동안 숙행기를 열어 자료 제출 내지 설명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마지막에 불수속하여 결국 면책 불허가 의견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거 이제 사단독 판사님은 그래도 기회를 많이 줬어요. 지금 같으면 뭐 짤 없죠. 한 2번 안 주면 그냥 컷입니다. 컷. 이런 채무자는 막연하게 설명을 요구하면 시일만 끌면서 계속 조사만 지체되므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관제인이 제출 서류를 예시해서 제출처로 특정해야 됩니다. 특정해서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몰랐다. 뭐 엉뚱한 소리 해요. 채무자는 서울에만 3곳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한 흔적이 있으므로 그 현장의 사업자금 거래 자료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경기도 땡땡시 물류센터를 5억 원에 처분하여 양도차익만 1억 원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역추적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이제 제출 안 하고 본 사안도 결국 찔러보기식 파산 면책. 뭐냐면 재산을 좀 이거 문제가 찝찝한데 아니면 은닉이 명확해요. 근데 이제 혹시 관제인이 띠라거나 아니면 뭐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좀 유약해서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관제인이 44명이잖아요. 다 똑같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찔러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걸리면 한번 싹 가봤다가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다 관제인이 만만치가 않으면 이제 좀 한번 개겨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취하하고 재산 지키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제가 찔러보기식 파산 면책 신청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제 아까 양도소득세 나왔죠.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도표까지 짜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딴청을 안 부려요. 자, 이번에는 가족에게 은닉한 네 번째 사건입니다. 또 장모에게 은닉한 걸로 보여져요. 설명 의무 위반이죠. 왜 장모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파산 신청 당시 만 37세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범죄 가해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채권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구상금 채권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변할 리가 있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불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행위 채권인데 구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는 뭐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결국은 불법행위로 봐서 비면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 채권이지만 보험사의 아니면 손해배상 대의자의 구상금 채권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의 성질 그거를 어떤 배상을 해준 거지 성질이 좀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면책이 가능하다라고 이게 아직 교과서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게 논문 같은 것도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시사점만 한번 이렇게 메모만 해놨습니다. 이렇게 메모만 해놓으면 누군가가 나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교과서에 반영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발표문, 주제 발표문 인용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문제 제기만 해놓겠습니다. 2007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1년이 채 안 돼서 장모님이 재취득하였으므로 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대금의 사용처, 매수인과의 관계, 장모가 재취득한 경위에 관한 재반자료를 요청했어요. 조사 거부했죠. 면책 취하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면책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도난 차량에 대한 구상금 사건의 성격상 법정 비면책 채권이므로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면책의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재산만 뺏기는 거죠. 재산을 좀 뺏기더라도 면책을 받으면은 좋은데, 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최근 실해가 아니라 사례입니다. 최근 사례 교통사고 중과실 중앙선 침범 과실 사례 사건으로 중앙선 침범은 12대인가 13대 중과실이죠. 예전부터. 옛날에 10대 중과실, 지금은 13대인가 12대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당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면책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최근에 많이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행사한 케이스를 정리해보자. 본상과 같은 범죄율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구상금 채권. 교통사고 13대 중과실 사건은 어떤가요? 여전히 파산 면책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일까? 중앙선 침범 혹은 음주 뺑소니 사고, 아니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가 이제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한테 구상금 청구하는 사건, 이게 많이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중학생 오토바이 사건도 있더라고요. 크게 해서 아주 그냥 그걸 나중에 이제 면책이 들어왔을 때 이게 논의가 돼서 한 10년인가? 한 8년 만에 면책이 들어왔는데 중학교 때 사고니까 이제 그래봐야 20대예요. 그래서 참 우리 파산법원에서 그 판정을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채권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면책 의견으로 올리고 판사님도 면책 결정을 하는데 그게 진짜 면책이 될지 안 할지는 파산법원에서 판정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민사법원에서 그게 면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험사는 학생, 면책받은 파산 채무자에 대해서 계속 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면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사법원에서 판정을 하겠죠. 의료과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과정에서 응급처치를 잘못하여 태아가 뇌에 적시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평생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이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은 중과실일까요, 경과실일까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경과실은 면책이 됩니다. 중과실로 봐야 되겠죠. 이게 실제 이 의사분이 70억을 면책 받았는데 채권자로서 이 부모가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막 울면서 이거 면책 안 된다라고 이제 호소를 했죠. 이 파산부에서 이런 건 판정 안 합니다. 결국 이제 그 부모는 그 의사를 상대로 계속 평생 추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추심을 하다 보면 의사가 이의 제기를 해서 이거 난 면책 받았는데 했는데 판사가 무슨 소리? 당신은 중과실에 의한 생명 침해, 신체 침해, 중과실이니까
이거는 갚아야 됩니다 라고 판정을 하면 면책이 안 되는 거, 효력이 안 미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가수 마왕 신해철, 그쵸? 참 벌써 몇 년 됐죠. 신해철 씨. 이거 해당 의사는 면책되어야 할까요? 이 신해철 씨가 이제 아마 그때 그 다이어트 같은 거 하다가 결국 의사의 어떤 시술이 잘못돼 갖고 돌아가셨죠. 이게 지금 이제 신문을 보면 그 당시에 이게 한 3, 4년 전에 쓴 글이니까 그 당시에 15억 이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배우자하고 자녀분이 있었죠. 과연 이게 면책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또 근로자가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났으나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수급받아 나중에 발각된 경우에 이 부당이득 환수급여 채권은 비면책일까요? 면책일까요? 이게 다 실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에 파산관제인 내지 파산부 판사에게 물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은 비송사건이 본질이므로 이 케이스의 면책 여부는 결국 해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의 항변이 유효한지, 강제 집행을 하면 청구이의소에서 면책의 효력 여부를 이제 다퉈야 되고요. 세 번째, 채무자가 면책 효력 확인의소 등으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은 하급심 케이스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좀 더 리서치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신문 같은 데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케이스가 자주 문제되지, 대법원에서 이제 요즘 하급심을 공개하니까 이런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면은 판결을 이제 좀 검색을 해서 찍어봐야 됩니다. 이런 게 면책의 효력, 뭐 면책 효력 확인이소 이런 거에 보면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이 5가지 케이스 제가 앞서 말한 거요. 신해철 씨 케이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부정수급권,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이런 거 다 케이스는 실제 발생한 케이스인데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둔 보통재판정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중앙 동서남북에 제기해야 할까 아니면 2017년 3월 신설된 서울회생법원 민사합의부 민사단독부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사사안입니까? 이거 파산 전속관할이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중앙 동서남북에 제기해야 합니다. 파산사건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는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메모만 해놓은 겁니다. 그쵸. 이제 이런 실제 케이스입니다. 장모한테 뭐 어떻게 매수했고, 이런 걸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볼 필요, 아까 골자, 이런 정도를 이제 했을 때 관제인이 문제 삼을 수 있구나를 아마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고액재산 은닉 가능성. 이것도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설명을 안 하고 이제 튄 거죠. 이건 2015년 5월 12일, 지금부터 딱 5년 전, 5년하고 1개월 됐네요. 그쵸? 49기입니다. 제가 어제 조사한 게 몇 기라 그랬어요? 105기죠. 그쵸? 그러니까 벌써 1년에 12번이니까 1년에 한 10기수 정도씩 합니다. 평균. 그러니까 벌써 한 6년 지난, 5, 6년 지난 걸 알 수 있죠. 49기입니다. 신청 당시 만 54세 여자분입니다. 금융권 채무자 5명에 약 2억 2천만원 정도 됐고요. 핵심 뭐냐면 파산 직전에 보증금 8천에 부동산 매각자금 5억 원에 대한 추가 조사 중 면책 취하로 기타 종국 사건 처리가 됐습니다. 면책을 취하면요, 판사님 불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은 법원에서는 기타 종국, 기타 종결, 기타 종국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취하로 끝나는 경우, 당사자 의사, 그쵸? 취하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의 이제 판결이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 그래서 이 도산에서는 면책 취하는 기타 종국, 법원의 어떤 의견, 법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의사로 끝나면서 기타 종국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증금 8천하고 부동산 매각자금 5억 원, 아주 크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이제 끄적거리는 게 타협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채무자가 이미 만 54세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활동, 활발한 사업 운영을 말합니다. 힘들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도 은닉 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역시 이제 진리죠. 큰 사건은 도망간다. 취하한다는 얘기죠. 법칙이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나 일단 대부분 취하합니다. 보고서의 의견 내용을 게재합니다. 묵직한 건더기에 대해서 밝히기가 곤란했거나 밝히는 과정에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무언가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신청서의 미기재한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가. 채무자가 제출한 세무별 가자증명서상 지방 양도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대금 사용 내역 요청함. 이거 왜 필지 딱 적어줘야 됩니다. 나. 주거지 이동에 따른 임차보증금 은닉 내지 편파행위 가능성을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딱 하고 2009년 9월경 고종사촌 땡땡땡 명의로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전 거주지의 보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전 거주지인 빌라 어디 호의 보증금은 채무자 명의로 8천만원 보유하다가 친족의 도움으로 2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 후 현재의 주거지는 딸 명의로 2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딸은 또 개명도 했어요.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던 8천만원의 사용처가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채무 변제 내지 편파행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딸의 부동산 구입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기타 딸 명의로 보유 중인 어디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녀의 소득금액 증명, 자녀가 과연 근로소득이 있는지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지를 통하여 부동산 구입대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타 이제 보험가입 사실 조회서 및 해약환급 내역 제출을 안 해서 이제 이걸 제출하시오. 그래서 속행 신청했고요. 의견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및 신족재산 보유 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편파행위든 부인권 대상 발견 시 부인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다 미기재했죠 이거 결국 그쵸?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큰 덩이죠. 5년 동안. 자, 오늘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이전한, 은닉한 걸 봤고요. 다음에는 가족 명의로 사업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관제인이 위장 사업으로 보는지. 그래서 오늘은 친족 은닉, 친족에게 은닉한 혐의가 있는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